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만 들이다 풀고 뭐 답을 맞추고 백날 하면 1등급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을 못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중위권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이미 내가 1등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1등급이 계속 나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만점이 나와야지. 서빈아 뭐하냐? 그래서 소시로 비트겐슈타인 몇 명의 철학자들은 늘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따로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하지만 나왔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서 다음번에 나왔을 때 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야 라고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개요. 언어학의 유일하고도 읽어볼까요? 언어학의 유일하고도 진정한 대상은 언어인데 언어는 그 자체로서 그것만을 위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왜 소시르가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뭘 강조했어요? 언어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철학자 중에서 소시르가 나올 가능성은 많을까 적을까요? 국어 시험이니까 언어 철학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자, 페르디앙 디 소시르는 페르디앙 드 소시르는 스위스의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자로 구조주의 언어학과 현대기호학의 창시자다. 또한 이후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에도 큰 공을 세웠다. 자, 쭉 넘어가서 소시르는 19세기 언어학이 인간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소리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연구하는 의문론과 다양한 문법들의 비교 등과 같은 역사적 언어학, 비교 언어학 등에 관심을 두고 경험적인 현상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언어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전체적 혹은 체계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소시르는 이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역사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아닌 역사의 한 시점에서 여러 다양한 언어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태적으로 포착하는 공시적 언어학을 제창한다. 랑구와 파롤.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랑그와 파롤로 구분된다. 랑그 밑줄, 파롤 밑줄. 랑그는 규범으로서 언어 체계와 규칙을 말하며 밑줄. 파롤은 랑그를 전제로 실제로 하는 말을 뜻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국어의 문자 체계와 문법 규칙은 랑그에 해당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말을 통해 발음하는 것은 파롤이 된다. 랑구와 파롤 이해됩니까? 즉 랑그는 이론의 영역이고 파롤은 실천의 영역이다. 파롤의 활동은 파롤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랑그의 규칙에 근거해 그 타당성을 보장받게 되므로 파롤은 랑그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파롤은 랑그에 의존한다. 이것도 이해되죠? 반면에 랑그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실천적인 파롤을 통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그러므로 랑그와 파롤은 상호 의존적이다. 이것도 이해됩니까? 랑그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실천적인 파롤에 의해서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창조된다. 랑그와 파롤은 상호 의존적이다. 랑그에 의해서 파롤이 생기는 거고 파롤이 바뀌면 랑그의 원칙도 바뀌는 거죠. 중세 문법하고 지금 문법이 다르잖아요. 중세에는 중세 문법에 따라 말을 했을 건데 말이 바뀌니까 랑그도 바뀌고 랑그에 의해서 파롤은 현실화되고 관념적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린지? 자, 기호의 자의성. 소시르는 모든 기호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호의 형식인 기표와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인 기로 나뉜다고 설명한다. 이게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온 거죠. 기표, 시니피안과 기호가 의미하는 내용인 기의. 즉, 기호는 기표 플러스 기의. 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는 뭐죠? 이게 뭐예요? 기의겠죠. 기의. 요거는 뭐죠? 기표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무라고 하죠. 나무라고 하든 틀이라고 하든 AR, BOR이라고 하든 전부 이 기의를 뜻하는 거죠. 기의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있든 간에 이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의는. 그래서 나무나 트리 같은 기표는 자의적이다.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뿡뿡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라는 말을 할 때 소리인 나무와 이미지 한글 모양인 니은, 아, 니은, 우는 기표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인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다년생 식물은 기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의미작용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첫째는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다라는 기호의 자의성이다. 밑줄. 즉 우리가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다년생 식물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이라는 뜻이다. 자의적과 우연적은 같은 말이네요. 한국에서는 나무라고 쓰고 부르지만 미국에서는 트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기표는 그것으로 가리키는 기와 어떤 명백한 이유를 통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둘 사이에 필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될 것이다. 밑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둘의 연결 관계는 자의적이다. 자, 기표와 기가 자의적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수능 국어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정의예요. 누구의 정의? 소시르의 정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의 두 번째. 둘째는 기표와 기의 관계에는 필연성이 없지만 체계 속에서 필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밑줄. 무슨 뜻이냐? 나무라는 글자를 보거나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다년생 식물을 떠올리게 된다. 만들어질 땐 자의적이었는데 나무란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 진짜 나무가 떠오른다는 거죠. 니은, 아, 미음, 무라고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를 들었지만 필연적으로 뭐가 떠오른다? 나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성, 이응, 여, 시읒, 이응이 떠오르는 말을 들은 순간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이라는 거를 안다는 거죠. 필연적으로. 계속. 그것은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이상 한국어의 체계 속에서 그 기표와 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관계는 그 언어 체계 하에서 필연적인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텐 필연적이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거기 여자야, 여성용이야. 그럼 얘가 눈을 껌뻑껌뻑 하겠죠. 여성용이야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는 여성용이라고 했을 때 남자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여성만 이용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이 스티브 거기 여성용 그러면 눈 껌뻑껌뻑거릴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언어 체계하에서만 필연적이다. 그래서 랑구와 파롤에 대한 개념과 기표와 기의에 대한 개념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시르 다시 한번 공부할게요. 스위스 기호학자 스위스 기호학자 페르디낭디 소시르는 구조주의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유럽 현대 기호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진다. 소시르는 기호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 넘어가서 공시적 언어학 아까도 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페르디낭드 소시르는 19세기 언어학이 인간의 목소리가 의미 있는 소리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연구하는 의문론이나 다양한 문법들의 비교 등과 같은 역사적 언어학이나 비교 언어학 등의 주안점을 두고 경험적인 현상의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언어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전체적 혹은 체계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소시르는 이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언어 상태를 정태적으로 포착하는 공시적 언어학을 제창한다. 아까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파롤과 랑그. 소시르는 파롤과 랑그를 구분했다. 자 아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파롤이 뭐라고요? 현실에서 우리가 쓰는 말을 파롤이라고 그랬죠. 랑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체계라고 그랬죠. 계속. 파롤은 듣는 사람이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음을 창출하는 말하는 사람의 정신생리학적 과정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파롤은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파롤은 기호를 창조하지 못하지만 코드 체계와 그 법칙에 따라 기호를 결합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랑그는 반면에 랑그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공유해야 하는 형식 구조와 규칙들의 총체를 말한다. 규칙이죠. 랑그는 규칙, 파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즉 랑그는 언어 활동의 코드로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인간 사이 제약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축구 경기의 예를 든다면 축구 경기의 규칙은 랑그에 비유될 수 있고 축구 경기의 규칙은 랑그고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축구를 한다는 거죠. 언어 활동의 두 가지 측면을 언어 활동의 두 가지 측면을 랑그와 파롤로 구분한 소시르는 언어를 연구하는 시각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다. 어느 일정한 시기의 동시성의 축에서 언어 체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공시언어학과 연속성의 축에서 언어의 진화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통시언어학이 그것이다. 소시르는 이 두 가지 연구 대상 중 공시언어학을 우위에 두었다. 앞서 지적했듯 언어를 일정 시기에서 정태적인 체계로 연구하는 것을 공시태 혹은 공시론이라 한다. 언어 가치. 소시르는 언어 이론 중 그가 고안한 언어 가치의 개념은 구조 분석의 핵심 개념이다. 언어 기호의 내용은 낱말의 대립에서 오는 차이에 의해 규정되며 기호의 자의성 원리에 따라 기호의 기표 자체는 어떤 기호 내용과 자연적이거나 필연적인 관계는 없고 다만 소극적 시차성과 선조성에 의한 각 낱말의 대립에 의해 낱말의 언어 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레와 메레는 P와 M의 시차적인 대립에 의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언어 가치가 생긴다. 다시 말해 언어 가치는 언어 체계 속에서 하나의 단위가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의해 규정되는 그 단위의 의미다. 화폐 가치에 비유해 본다면 10원짜리 동전은 100원짜리나 5원짜리 같은 높거나 낮은 동전과 대비된 위치에 의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대비된 위치에 의해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빼레, 메레는 P하고 M만 바꾼 건데 서로 그 대비된 위치에 따라서 의미를 갖는다. 이게 언어 가치라고 했고요. 기호의 자의성. 기호의 자의성이란 기표와 기의 간 연결관계가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말이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기표인 음성의 연속과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과 아무런 자연적, 내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기표인 자의적이다. 음성과 그 다음에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 그것이 나타내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 아까? 동아야 뭐라고 그랬어? 그것이 나타나는 개념? 나경아 뭐라고 그랬지? 또한 기표는 시간의 선상에서 전개된다. 기표는 청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음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 음의 길이는 시간의 선이란 차원에서 헤아릴 수 있다. 언어 기호는 언어 연세의 선상에 놓이는 순서와 위치에 따라 변별적 단위가 되고 의미 변화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언어 기호의 성질을 선조성이라고 한다. 선 위에 있다는 거죠. 선조성은 선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선 위에 있다. 우리 조상 선조가 아니고요. 이상과 같은 기호의 특성은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기호의 제1의 원리 이상과 같은 기호의 특성은 소시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기호의 제1의 원리와 제2의 원리로 설명된다. 의미작용. 이처럼 하나의 기호를 만들기 위해서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의미작용 또는 의미화라고 부른다.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의미작용 또는 의미화. 다시 말해 의미작용은 기표의 기의를 더하거나 빼내는 작용이다. 이와 같은 소시르의 기호 이론의 특징은 단지 기표와 기의의 관계나 하나의 기호와 다른 기호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의미소통을 위한 관습체계 이론으로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시르 이론은 현실에 대한 기의 관계로서 의미작용이나 퍼스 이론처럼 대상에 대한 기호의 관계를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 계열체와 통합체. 부가적으로 소시르는 한 기호가 다른 기호와 갖는 관계를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자, 한 기호가 다른 기호와 갖는 관계를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계열체는 기호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단위의 집합으로서 유사성과 변별적 대립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자, 기호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단위의 집합으로서 유사한 것과 변별적 대립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앞서 예로 제시한 빼로와 메레는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계열체로서 유사성을 갖지만 계열체로는 유사성이다. 가족이라는 것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기호의 의미는 변별적 대립을 이루고 있다. 남자 나의 조상, 나를 낳아준 엄마 조상. 통합체는 선택된 기호들이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낱말이라는 계열체에서 어느 특정한 낱말들을 뽑아 한 문장을 만드는 것은 통합체적인 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학문의 경우로 접근을 한 건데 이런 계열체 통합체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꽤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게 뭔지를 들어본 사람은 아 맞다 그 대목이겠지 하고 있는 거죠. 평가. 소시르의 기호 이론은 발표된 지 거의 10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20세기에 들어와 로만 야콥슨의 이항 대립 개념을 중심축으로 하는 구조 언어학이 여러 학문 분야에 응용되어 발전하면서 독특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특히 소시르의 언어 이론은 한편으로는 야콥슨에게 계승되어 폭넓은 범위의 문화 분석이나 비평으로 확대 적용하는 계기가 됐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루 옐름 슬레브와 롱랑 바르트에게 영향을 미쳐 의미작용의 기호학을 확립하는 발판이 된다. 자, 다음에 자, 굉장히 중요한 또 얘기예요. 자전거에 핸들이거나 황소에 뿌린 것.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큐비즘을 대표하는 스페인의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미 큐비즘이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진 1940년대에 매우 흥미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은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을 단순하게 재배치한 물건이다.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뿔 달린 황소를 떠올리는 동시에 황소의 얼굴과 뿔이 각기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라는 사실도 파악한다.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자전거의 핸들은 황소의 뿔로 보이며 안장은 황소의 얼굴로 파악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삼각형의 물체가 안장이 되는가 혹은 황소의 얼굴이 되는가가 전적으로 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밑줄 삼각형의 물체가 안장이 되는가 혹은 황소의 얼굴이 되는가는 핸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안장은 핸들과 안장은 핸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지닌 기호가 된다. 다른 의미를 지닌 기호가 된다. 그것은 핸들도 마찬가지다. 삼각형의 물체가 안장이라는 기호가 될 수도 있고 황소 얼굴이라는 기호도 될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다른 물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밑줄. 자, 이게 핸들이거나 황소의 뿔인 거죠. 이 안장으로 보면 뿔은 손잡이인 거고 황소로 보면 뿔은 뿔인 거죠. 이해됩니까?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재배치한 작품.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따라서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으로 보이기도 하고 황소의 머리로 보이기도 한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소시르는 언어의 의미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현실이 아니라 다른 언어와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다. 아빠라는 것은 엄마라는 관계에 의해서, 남자라는 것은 여자라는 관계에 의해서, 아름답다는 것은 추하다는 거에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된다. 원래 그것의 의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카소는 자신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피카소의 이 작품은 스위스 출신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언어학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집약적이고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언어 혹은 기호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현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과의 차별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질 뿐이라는 것이 소시르 언어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시르 언어학이 지닌 근본적인 통찰을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 것이다. 소시르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가 어떤 현실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라고 생각했다. 밑줄. 이런 전통적인 언어관은 중세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언어란 현실 세계를 묘사하기 위한 기호며 언어의 의미는 곧 언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언어에 대해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소시르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혹은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는다. 이런 점에서 소시르의 언어학은 혁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시 언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사과라는 현실에 사물이 먼저 있고 그것을 묘사하거나 지시하기 위해 사과라는 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생각은 사과라는 현실이 먼저 있고 사과가 있으니까 사과라는 말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 듯하다.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묘사하거나 재현하기 위해 언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라고 했지 여자가 없는데 여자란 말을 했겠냐 이거죠. 가령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성을 묘사하기 위해 원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두 가지 성만이 존재하는 것일까?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을까? 오늘날 일부 페미니스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두 가지 성으로 성차를 확고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어쩌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은 현실 속의 인간을 지칭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르트르의 부인이자 유명한 페미니스트였던 시몬드 보부아르, 인간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 말 속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호가 결코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기호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밑줄. 이 사례가 다소 모호하게 들린다면 다음의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 중 동서남북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이 원래 있고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동서남북이라고 불렀을까요? 잘 볼게요. 그런데 동쪽과 서쪽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묘사하거나 지칭하기 위해 동쪽과 서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일까? 이 세상 어디에도 동쪽은 없다. 동서남북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의상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나눈 임의적인 것에 대해 불과하다. 만약 사방이 아닌 오방의 개념을 사용했다면 우리는 세상을 5방향으로 봤을 것이며 교차로 역시 4차로가 아닌 5차로가 되었을 것이다. 세상을 4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고 5방향으로 봤다면 1방, 2방, 3방, 4방, 5방이라고 했지 동서남북이라고 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래 동서남북이 있어서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소시르의 언어학이 지닌 혁명성은 우리 언어가 미리 주어진 세계를 묘사하는 그림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언어는 세계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런 언어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언어는 세계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언어적 세계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에 따라 인간은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어떻게 언어를 만드냐에 따라 인간은 다른 세계를 창조한다. 우울하다는 말이 없으면 우울하다는 감정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울하다는 말이 있어서 우울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공포라는 말이 없으면 공포를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햇빛의 굴절에 의해 만들어지는 무지개가 5개의 색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7개의 색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자,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7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지개에서 볼 수 있죠? 중국에서는 5가지 색으로 이루어졌어요. 중국 사람들은 5가지 색을 봅니다. 미국에서는 몇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6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레인보우 6예요. 중국에서는 5색 무지개, 한국에서는 7색깔 무지개예요. 미국 사람들은 무지개에서 6가지 색깔을 봅니다. 우리가 7가지 색깔을 본 다음에 7색 무지개라고 한 게 아니고 7색 무지개라고 한 다음에 7가지 색깔을 봤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계속. 말하자면 이렇게 소시르의 언어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사는 세상이 언어를 통해 창조된다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나방이 있어요, 없어요? 프랑스에는 나방이 있어요, 없어요? 나방이 왜 없어요?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나방을 얘기하지 않죠. 왜? 나방도 나비도 빠삐용이니까. 우리는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지만 언어로
걔네들은 다 빠삐용이에요. 무슨 차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나방도 나비도 없고 빠삐용만 있는 거죠. 그 두 개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 이거죠. 여기까지 하고 그 소시르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언어학의 생각하고 아까 피카소가 그린 말과 안장의 체계와 언어 체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세요. 한 명씩.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를 자전거냐 황소냐 소시르적 관점과 일반적 언어적 관점과 그렇죠? 그걸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랑글, 파롤, 기표, 기의 지금 후반부에 배운 것들 있죠? 그걸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끝난 사람은 휴식을 갖도록 할게요. 랑글은 뭐고 파롤은 뭐고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 이거는 왜 중요하시 여긴다고? 계속 나와요. 요번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나왔던 거하고 똑같아. 계속 나온다니까. 그럼 내가 질문을 할게요. 시연아. 소시르하고 기존 언어학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나경아. 소시르와 기존 언어학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생각을 사고 지금까지 했는데 딴 생각했어? 네가 해볼래? 응, 해봐. 그거를 황소 얼굴이냐 안장이냐 그래서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니까 소시르 얘기하고, 그러니까 소시르의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피카소의 그림을 갖고 그걸 다시 설명해 보라고. 몇 가지 들어가야 될 표현이 있어요. 우리 그 문장에서 아까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 그거 소시르의 입장에서 이 안장하고 황소는 피카소의 작품인 거고 이 피카소의 작품을 소시르의 생각을 잘 표현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소시르의 생각은 뭐고 기존의 언어학자들 생각은 뭐고 그다음에 나비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뭐 남자 여자라는 말도 있었고 동서남북도 있고 무지개 색깔도 있고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란 말이지. 이렇게 정리 한번 하는 때 머리가 되게 아플 거예요. 이게 그때 머리가 한번 아프면서 정리를 한 거하고 그냥 읽고 문제만 푼 거하고는 나중에 하늘과 땅차예요. 랑그, 파롤, 기표, 그의, 자의적 이런 얘기까지 한번 다 해보란 말이에요. 소시르의 생각을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정리해보서 얘기해보라는 얘기지. 이게 의과대학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술 면접 시험 볼 때 교수님들이 이런 자료 주고 자 네가 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 얘기해봐.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뭐 천천히 정리를 잘해서 얘기하면 면접 시험 통과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 받는 거고. 이거 따로 언제 연습을 하겠어? 연습해봤자 되겠어 이게? 평상시에 안 하면? 근데 조리 있게 천천히 괜히 얘기 많이 하면 또 감점 받으니까 필요한 얘기만 딱딱 쳐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뒷부분은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앞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언어학자들은 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썼는데 소시르는 언어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세상이 존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안장 설명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장 설명부터 할 사람. 거기는 기호 체계, 관계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안장과 앞에는 제가 잘했잖아요. 교수님한테 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못하면 모른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교수님이. 그러니까 소시르가 얘기했던 랑그랑 파롤인가 뭔가 이거하고 그 무슨 기표하고 기에 관련지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기 아무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어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 황소 머리에서는 이 안장하고 손잡이가 합쳐져서 황소 머리를 이룰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서 각각 안장하고 핸들이라는 자전거의 구성품을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 기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장, 그러니까 안장이라고 보면 그렇고 이 황소의 머리로 기능하는 이 안장이 어떠한 그냥 삼각형 모양의 자전거에 꽂혀있는 안장이라는 기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핸들과 합쳐졌을 때 황소의 머리라는 기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소실에는 뭔가 그 어떠한 언어가 그것이 지시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황소라는 언어가 황소가 존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언어들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 언어들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뭐예요? 아까 그 우리 비문학에서 시험 문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호들과의 관계에서 상징 체계가 완성된다. 사물은 기호와의 관계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고. 그거를 피카소의 이 황소 머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란 말이야, 뒤에서. 그렇지, 해봐. 그래서 여기 비문학식을 참고하면은 여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해봐. 그래서 그 남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남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또 다른 기호와 어떤 대립적인 의미를 이루거나 그런 거라고 소시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걸 이룸으로써 남성이라는 언어가 된다 했고, 그래서 이 안장과 이 핸들이 합쳐져서 이 황소의 머리를 이루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안장과 핸들이 어떠한 기호가 관계를 이루듯이 얘네 둘도 관계를 이루어서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전달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쓰는 언어를 이렇게 파고들면 만만치 않은 거고, 이걸 문제 내면 얼마나 더 만만치 않겠냐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이 모의고사 문제를 어렵게 낸다고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 더 어렵다니까. 작년 수능은 어렵지 않았어요. 자, 소시르의 생각을 피카소의 작품하고 빗대어서 기호체계라는 것과 관계라는 얘기를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다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그거를 책을 읽으면 네 언어가 아니니까 네 언어로 얘기하라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기표만 하고 있는 거야, 기표만. 기회를 정하는데 그냥 이런저런 발성을 하는데 그게 네 걸로 체계화되지 않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그 다음 질문 딱 해버리면 바로 막혀버려요. 자, 한번 볼게요. 초등학생 남자아이라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게 갖고 있는 기호의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남자아이라는 거에 기호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남자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오르죠? 그러면 그거는 기호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말이? 수진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니? 초등학교 남자아이라는 게 있으면 초등학교 남자아이 기호로서의 의미가 있냐고 없냐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떠올랐잖아요. 떠오르는 게 뭐죠? 기의가 떠올랐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남자아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기존의 언어학자들은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있고 저게 초등학교 남자아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됐어요? 기존의 언어학자의 생각을. 그런데 초등학교 남자아이와 건장한 남성이라는 것을 대비시켜버리면 배가 물에 빠질 때 누굴 먼저 구조해 줘야 될지에 대한 의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초등학교 남자아이와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다고 그러면 갑자기 초등학교 남자아이는 아까는 약자였는데
지금은 강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생겨버려요. 그거는 초등학교 남자아이 집단에서 또 다른 모양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시르 생각은 초등학교 남자아이 그 자체의 의미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여자아이, 초등학교 선생님, 건장한 남자,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 중에 초등학교 남자아이, 이렇게 다른 기호들 사이에서 진짜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장이라는 걸 봤을 때 핸들로 보면 아까 그 안장은 안장이 된 거고요. 왜? 핸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뿔이라고 봤다 그러면 이건 소대가리가 되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남자아이는 강한 이미지예요? 약한 이미지예요? 거기에 대비가 유치원 여자아이가 붙었다면 강한 이미지고요. 해병대 남자라고 옆에 이미지가 붙었다면 약한 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남자아이는 기호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른 기호와 체계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인 거죠. 자, 백을 볼게요. 루비통 백은 고가의 명품이에요, 명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에르메스 백하고 관계를 맺는 순간 고가가 아닌 보통 백이 되는 거고, 시장 백하고 관계를 맺는 순간 고가의 명품 백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루비통 그 백을 어떤 특별한 하는 백을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이 딱 들고 다니면서 나의 그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라고 하는 순간 그 백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백으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포켓몬 빵이라는 게 나왔대요. 거기에 무슨 카드가 한 장 들어있고 빵이 나왔는데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릴 때 많이 먹었던 빵이어가지고 포켓몬 빵이 나왔는데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빵의 의미는 없는 거죠. 나의 추억, 희소 가치, 또 다른 투자 대상.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 가치인 빵의 의미는 이미 없는 거고 그거를 갖고 있는 거는 추억이 있는 거. 얘는 없는 상태. 그렇게 사용 가치가 생긴다는 게 아까 그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험 시간에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호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졌냐 하면 기표 더하기 기의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기의는 원래 그거의 존재. 그 옛날에 언어학자들은 원래 존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기호 대 기호의 관계로 보는 사람은 원래 그건 없고 기호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기호하고 이게 대비해 봤을 때 그거의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 가치냐 교환 가치냐 자체도 원래 루비톡뱅의 유형성은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매스미디어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나한테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원래 의미가 있어서 산 줄 알았더니 강제로 난 사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대충 그 기호, 기표, 기의, 소시르의 언어적 생각, 기존의 사람들의 언어적 생각, 기호와의 관계 좀 정리가 되세요? 이렇게 들으면 자,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번에 고1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재료로 줬던 자료를 한번 다시 보시고 나 오늘 숙제 안 내주지만 다음 시간에는 여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 갖고서 그것도 고1 거예요. 여러분들이 A반인데 문제를 풀게 하고 또 부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거거든요. 이런 작용을 왜 하냐? 만약에 그냥 얼토당토하는 어떤 철학자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철학자의 글은 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시르 같은 사람은 6개월 있다 나올지 여러분이 수능에 있다 볼 때 나올지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화 같은 경우에는 좀 있다가 나중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문제 푼다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데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의 생각을 철학 시간에 많이 정리를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정리가 된 사람이 푸는 거하고 정리가 안 된 사람이 푸는 건 다른데 그러면 나한테 수업 듣는 애 중에서 정리가 된 애들도 있고 안 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가 안 된 애들을 위해서라도 된 애들한테는 다시 복습이고 안 된 애들 입장에서는 새로라도 배워야 내가 나중에 수능을 봤을 때 이런 글이 나오면 쉽게 풀 수 있는 게 요번에 고등학교 수능에서도 해겔의 정반합 변증법에 대한 개념만 하나라도 아는 사람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정답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내용 전체를 몰라더라도 약간의 단초만 있는 경우도 훨씬 유리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 들어가도록 할게요.